네, 원생모집사관학교 마케팅 차별화의 법칙 41번째 도서를 읽었던 책에 대해서 정리해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도 지금, 죄송합니다. 참석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 소리 잘 들리시죠? 자, 지금 계신 분들 중에서 책을 보신 분 계신가요? 그러니까 이제 설명을 좀 해봐야 되는데, 난이도 설정을 해야 돼서, 보신 분들, 뭐 다 안 보셔도 좋습니다. 책 봤다, 아니면 아직 안 봤다, 등등.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좀 참고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게 항상 북토크라고 하지만 저 혼자 이제 혼자 토크하는 경우가 많아서 읽으셨어요. 어떠셨어요? 펜시 원장님은? 관도 겨우 하셨어요. 겨우 하셨으면 대단하신 건데. 자, 책 읽어보신 분들 어떠셨습니다. 어려우셨다. 어디가 제일 어려우셨을까요? 어떤 것들이? 책의 내용이 어려웠던 건지 아니면 책의 내용은 알겠는데 막상 이걸 어떻게 써먹어야 될지가 어려운 건지. 아직 안 읽어보셨고. 아직 안 읽어보신 분들은 한 번쯤 보시는 거를 권장을 드리고요. 또 이제 추천드리는 책들은 한번 볼 만한 책들이니까 보시면 이제 좋죠. 자, 저희가 본 책이 이제 마케팅 차별화의 법칙인데 이 책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나온 지는 좀 된 책입니다.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차별화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책은 생각보다 많아요.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유명한 건 차별화라고 하는 용어를 가장 맨 처음에 만들었던 이제 포지셔닝이라는 책. 제일 유명하다고 말씀드렸고 좀 쉽게 설명하는 책들 중에서 뭐 그 핑크 펭귄이라든가 뭐 이제 이런 책들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이제 그런 거에 대한 개념들을 그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책도 다른 것도 추천을 드렸었고요. 저희가 지난번에 얘기했을 때 이런 얘기를 했었으니까 마케팅 유형에 대해서 차별화하는 거에 대해서 자, 오늘은 책을 좀 집중적으로 파보려고 하는데요. 책은 크게 이제 1, 2, 3장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중에서 시간이 없으면 2장만 보셔도 좋다. 왜? 이 책에서 얘기하는 게 차별화 법칙의 5가지를 얘기하는데요. 5가지 이게 5 코어라고 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요것만 봐도 이 책은 다 본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이 2장의 파트 2만이라도 보시는 걸 권장을 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근데 지금 아직 다 못 읽으셔서 시간이 없다고 한다라면 음, 5가지 다 이제 의미가 있기는 하거든요. 의미가 있기는 한데 글쎄요. 조금 이걸 조금 효과적으로 보실 거라면 각 챕터를 살펴보시게 되면 구성이 좀 비슷하게 짜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책들을 만드신 분이 동일한 구조로 각 장을 구성을 해 놔서 이제 보기가 어떻게 보면 다른 책에 비해서 좀 목적성이 확실한 책이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좀 위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거를 한번 좀 정리를 한번 책을 싹 다 한번 웜업을 하고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뭐 채팅창 바로 남겨주셔도 좋고 마이크 켜고 얘기해 주시면 더 감사하고 네. 이게 항상 저 혼자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서 주무시는 게 아닌가 걱정이 됩니다. 자, 파트 1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별화를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이 두꺼운 편은 아니거든요. 300페이지가 안 되는 책이니까 이런 책 지금 굉장히 얇은 편인데 파트 1이 270페이지 정도 되는 것 중에서 50페이지까지니까 한 5분의 1 정도 차지해요. 그렇죠?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 중에 요 앞에 부분은 보시기 힘드시면요. 그냥 이게 책이 참 편하게 돼 있는 게 제목하고요. 그 다음에 그 형광펜으로 밑줄 친 것처럼 파란색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거기만 보셔도 대충 이해는 하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종류의 책이 실용서적이 항상 파트 1은 전부 다 뭐냐면 내가 지금부터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라고 이제 보통 이제 분위기 잡는 챕터입니다. 그래서 분위기 잡을 필요가 없다라고 한다면 보통 건너뛰셔도 돼요.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 작가가 쓴 책들은 이게 왜 중요한지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부분이 많고요. 다른 외국, 그러니까 특히 이제 영미권 작가들이 쓴 책 같은 경우는 요 앞부분이 보통 뭐냐면 스토리텔링 방식이 많습니다. 내가 한번 이런 일이 있었는데 어디 갔다가 누구를 만났거든. 그랬는데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때 나는 깨달았어. 뭐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해요. 스토리텔링 방식이 많아요. 외국 사람들이 쓴 책은 항상 책이. 그래서 요 파트 1은 어 그냥 가볍게 보고 넘어가셔도 된다. 근데
여기서 한 번쯤 그래도 짚고 넘어가야 되는 개념은요. 한번 보긴 할게요. 차별화가 왜 필요하냐? 아니, 차별화가 필요한 건 우리 알고 있으니까 그냥 넘어가시면 됩니다. 넘어가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이제 나와 있는 것 중에 형광펜으로 밑줄 친 문장을 본다라면 요걸 얘기해요. 소비자에게 유익한 다름을 제한해야 된다라는 말이 있는데 요 말은 조금 이제 기억해 봐야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그리고 이제 차별하는 방법을 그게 서비스 이미지, 브랜드 로고 이름 등등 하는 게 있다라고 이제 살짝 예시를 들어줍니다. 그래놓고 좀 자세한 걸 뒤에 가서 얘기하는데 이 유익한 다름이라고 하는 거는 되게 뻔한 말이긴 한데 마케팅 할 때 되게 중요한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냐면 만약에 우리가 마케팅을 한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이 하시는 마케팅은 뭐 학원에 대해서 뭐 전단지 만들던 현수막 만들던 블로그 글 쓰던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블로그 글을 썼다라고 가정을 하고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학원 블로그에 글을 썼다라고 가정을 하고 이걸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학원 블로그에 글을 썼어요. 이 글을 보고서 뭐가 돼야 되는 거냐면 학부모 입장에서요. 내가 이 글을 읽으면 뭐가 도움 되겠는데 이거예요. 학부모 입장에서 내가 이 글을 읽으면 나에게 땡땡땡이 도움 되겠다라고 생각하게 만들 수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거기다 플러스 뭐가 돼야 되냐면 이 땡땡땡은 다른 곳에서는 안 알려주는 거야. 못 주는 거야. 말해주지 않은 거다. 뭐 다른 곳에서 그러니까 이곳에서만 알려주는 것이라고 될 때 이제 효과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유익한 다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게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엄마가 글을 클릭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생각해 볼까요? 그냥 볼게요. 목동 영어학원 한번 검색해 보죠. 검색해서 나오는 블로그의 첫 번째 글 아무거나 보도록 하게요. 자, 첫 번째 글 제목 볼게요. 목동 영어학원 학습법 바뀌고 생긴 변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뭔가 변화가 있다고 하니까 좋은 변화를 얘기하는 것 같고, 그러면 그 학습법이 뭔지 궁금하다인 거예요. 내가 이거 글을 읽으면 학습법에 대해서 알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생각이 들게 만들었던 제목인 거예요. 그럼 효과 있는 거죠. 1등 하는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기대치를 충족하는지 이제 글을 클릭해 보면 되죠. 클릭해서 봤는데 내가 이 글을 클릭한 이유는 무슨 학습법인지 모르겠는데 학습법을 알려준다고 하니까 클릭한 겁니다. 그러면 나한테 궁금한 건 뭡니까? 여러분은 이런 학습법을 챙기시면 됩니다라고 하면 돼요. 그럼 학습법이 빨리 나와줘야 돼요. 학습법이. 학습법이 어딨지? 라고 보는 건데 학습법을 딸 정리한 게 아니라 그냥 뻔한 얘기만 하고 앉아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자세하게 글을 읽지 않고 네, 뒤로 빠꾸 합니다. 제목은 잘 졌네요. 자, 두 번째. 목동영어학원 하위권에서 중상위권 올라간 방법. 학부모 입장에서 어떤 혜택이 있는 것 같습니까? 하위권에서 중상위권 올라간 방법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보니까 같은 학원이네요. 네. 사진도 똑같죠. 이거 업체 쓴 거네요. 그쵸? 업체 써가지고 돌린 건데, 음, 여기 있고. 여기 보죠. 목동영어학원 성적 올리고 상위권 이름 올리기까지. 이것도 이제 엄마 입장에서 어떤 도움이 될 건지, 어떤 이익이 있는지, 목동 중등영어학원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그곳. 이거는 인생을 바꾼다라고 하니까 어떻게 인생이 바뀌는 건지 그곳이 어딘지 궁금해서 클릭할 수도 있긴 한데 뭐 딱히 너무 광고성 같은 느낌이 들면 클릭을 안 할 수도 있겠죠. 여기 보내기를 정말 잘했어요. 요거는 이제 보내기를 잘했어요니까 약간 후기가 느낌이 들어서 클릭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요것도 보게 되면 네, 두 업체가 같은 곳에서 쓴 업체 같네요. 네, 그쵸? 목동 쪽은 여기 많군요. 여기 아까 그 학원 똑같은 거. 자, 그럼 엄마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야? 여기 검색했더니 다 두 개 학원만 도배를 하고 있네? 이러면 제끼일 확률도 있겠죠? 어쨌든 이런 글들 신규생 모집 안내입니다. 내가 이거를 클릭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나한테 어떤 이득을 가져다 준다고? 어, 이 학원에 신규로 들어갈 생각을 하던 엄마라면 클릭해 볼 텐데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굳이 클릭할 글은 아닌 거죠. 왜? 뭐 나한테 혜택을 가져다 주는 게 없으니까. 이것도 혜택을 가져다 주는 내용이 없죠? 이 학원에 궁금해서 클릭하신 분 아닌다면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다름이라고 하는 게, 유익한 다름이라고 하는 게 상대방한테 도움되는 얘기를 해줘야 된다라는 건데, 이 마케팅에서 제일 중요한 포커스입니다. 네. 근데 이제 그거를 저희가 달라요라고 백날 얘기해봤자 쉽게 믿어주진 않을 거잖아요. 믿어주진. 그러니까 그걸 믿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이거 제가 사기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라고 이제 설득을 해야 되는 건데 제가 누구냐면요. 막 하면서 예를 들면 여러분 길 가다가 갑자기 어떤 사람한테 말을 건다라고 하면 그런 경우 있었잖아요. 저 이상한 사람 아닌데요. 잠시만요. 저 이상한 사람 아닌데요.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경우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랑 비슷한 겁니다. 저 이상한 사람 아니고 이런 거 얘기해 드릴 만한 충분한 지식도 있고 자격도 있는 사람인데요. 라고. 그럼 그걸 어떻게 어필하느냐? 네. 이미지 있어야 되고요. 그쵸? 여러분이 길가에서 누가 갑자기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딱 걸어가던 길을 멈춘 다음에 말을 건다라고 치는데 솔직히 말해서 상대방이 되게 깔끔하게 차려입고 예의 바르게 얘기하는 사람이라면 무슨 일이신데요? 라고 하고 잠깐 뭐 발걸음을 멈출 수 있긴 하겠지만 되게 이상하게 생긴 사람이 나한테 다가와서 나를 붙잡으려고 하게 되면 오히려 도망가실 거요. 이미지 중요하겠죠. 더군다나 뭐 명함 같은 걸 주는데 어디 많이 들어본 데야. 브랜드 로고 이름 중요하죠. 그리고 굉장히 정중하게 얘기한다. 뭐 이제 서비스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요 초반 앞에 분위기입니다. 그럼 여기까지만 보더라도 인사이트가 있긴 있어요. 아, 내가 도움되는 얘기를 해줘야 되는구나.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내가 이제 이런 걸 쌓아가야 되는구나. 인 겁니다. 요거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게 5코어라고 해서 뒤에 나와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요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파트 1의 2장에서 세 가지 차별화 요소를 얘기하는데, 세 가지 차별화 요소의 사례를 트럼 스타일러랑 유니버셜 얌스랑 스프림이라고 하는 브랜드 세 가지 사례를 보여줍니다. 그냥 가볍게 보시면 돼요. 어차피 학원 얘기가 아니다 보니까 이런 일도 있구나. 근데 트럼 스타일러 뭔지 아시죠? 그 옷 건조시키는 기계. 그거 맨 처음 나왔을 때 자기들이 차별화를 그걸 했대요. 슬림하게 만들고 기능이 좀 독특하게 만들고 그 당시에 미세먼지 뉴스가 많은데 이걸 사용하시면 옷에 있는 미세먼지 다 털 수 있습니다라고 광고해서 히트 쳤다. 이런 거 있고 유니버셜 얌스라고 하는 데는 이제 뭐 과자에다가 문화까지 같이 해서 줬다라고 하는 게 있고 스프림이라고 하는 브랜드는 되게 고급 브랜드로 유명한데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좀 잘 설정해서 소수의 매니아만 좋아하는 그런 이미지를 잘 만들어서 고가의 브랜드로 자리 잡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음, 학원량 관련 없으니까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데 이런 것도 있구나 하고 좀이라도 응용해 볼 수 있을 만한 거는 응용하시면 좋겠죠. 여기는 이제 굳이 여기서 얻을 게 있다고 한다라면 어쨌든 우리가 상대방한테 도움이 될 만한 얘기를 해주면서 그게 가급적이면 상대방이 고민하던 걸 해결해 줄 수 있으면 더없이 좋다. 아니면 상대방이 뭔가 특별하게 만들어 줄 수 있으면 더 좋다. 이런 것들을 보실 수 있는데 음, 이거에 관련된 얘기는 이 책이 아니어도 이런 얘기를 또 해주는 이 책들이 많으니까 그냥 건너가셔도 무방합니다. 근데 이런 게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보셔야 될 것 중에 이제 세 가지 심리를 얘기합니다. 탐욕과 공포, 호기심을 얘기하게 되는데 이거예요. 이거 사세요. 왜? 아, 세상 사람들 다 사고 다 좋아하는 거고 이거 한정판인데요. 안 사실 거예요? 라고 해서 이제 갖고 싶게 만들든가. 아, 이거 없으면 앞으로 후회하실 겁니다. 지금부터 안 사시면 뭐 물가가 올라갈 거예요. 뭐 이렇게 해서 공포심을 느끼게 하든가. 아니면 호기심을 느끼게 해서 호기심을 느낀 다음에 그거를 탐욕이나 공포로 연결하든가. 라고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 세 가지 마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이 책 말고 다른 책들에서는 이걸 열 가지로 분류하는 책도 있고요. 뭐 되게 뇌과학적으로 분석해서 얘기한 책들도 있어서 이것도 그냥 요 정도로 한번 그렇다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근데 어 이건 있어요. 이 파트에서 보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건 있어요. 결국 마케팅을 하려면요. 뭐가 중요하냐면 사람의 감정을 움직일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상대방이 어떤 기분을 느낄까라는 거하고 음, 그런 기분을 느낄 때 이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할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생각하는 게 중요합니다. 모든 마케팅에서 예를 들면
신규생 어머니가 학원에 오셔서 상담을 하신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어, 아이가 학원을 그동안 안 다니다가 큰맘 먹고 이제 학원을 보내겠다고 생각하고 학원에 처음 문을 두드리고 오신 어머님이라고 한다면 아이도 어머니도 학원이 처음일 거잖아요. 자, 그러면 학원에 왔을 때 그 사람들이 느낄 만한 감정이 뭘까요? 일단 뭐 학원에 처음 왔는데 오자마자 편안함을 느끼진 않을 거고 불편한 감정부터 있을 텐데 그 사람들이 어떤 불편한 감정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러면 나는 그걸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는 게 되게 중요하죠. 숙제를 안 해온 애가 있어. 자, 숙제를 안 해온 애라면 그 녀석의 마음속에는 어떤 감정이 있을까요? 당연히 좋은 감정은 아닐 거고, 숙제 안 해오고 기분 좋다고 하는 놈이면 애시당초 이상한 녀석일 것 같으니까. 그러면 그 녀석의 마음의 감정을 나는 어떻게 다루면 조금 걔가, 여기 좀 다른 데랑 다르네. 라고 느끼게 할까? 이런 것들입니다. 결국에 사람을 움직이려면 감정을 건드려야 된다라는 건 모든 책에서 다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케팅에 관련된 책을 읽다 보시게 되면, 심리학에 관련된 책을 관심을 가지시게 돼요, 결국에. 사실 책들에서 그런 얘기들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지금 이 책은 세 가지 감정만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감정이라는 게 엄청나게 복잡할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관심을 가지시는 건 권장을 드립니다. 마케팅만을 위해서라면 저 세 가지 감정만 가지고도 해결은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다른 감정들이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하고 그 감정을 왜 느낄까라고 하는 것들을 공부하시게 된다면, 단지 마케팅이 아니라 뭐 컴플레인 처리라든가 이런 것들, 코칭, 뭐 멘토링 이런 것 하는데도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 영역이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려요. 여기에서는 이제 감정이라는 게 중요하구나 정도 알고 나시면 좀 좋다. 자, 그래놓고 본격적인 얘기를 하는 데가 요 2장입니다. 이 책의 핵심이죠. 5코어라고 해가지고 이제 경제성, 기호성, 편의성, 신뢰성, 기능성을 얘기하는데, 이 책을 보실 때 그 책을 보시게 되면요. 파트 1하고 파트 코어, 경제성, 기호성 또 보시게 되면 다 지금 뭐 6개 있죠? 6개 있어요. 모든 챕터마다 6개씩 있습니다. 똑같죠? 근데 항상 보게 되면 뭐가 되어 있냐면 차별화라고 얘기하고요. 그러니까 기호성, 이게 뭔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경제성이라는 게 뭐다라고 얘기하고요. 요걸 하게 되면 뭡니까? 장점이 뭔지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뭐라죠? 목표를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이거를 하는 두 가지 방법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방법을 두 가지씩 설명을 해요. 그 다음에 이걸 하기 위해서 구축은 어떻게 할 건지 얘기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례를 얘기해 주는 식으로 이제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책을 만약에 빠르게 보실 거라면 사실 한 10여 분만 해도 이거 다 보실 수 있거든요. 지금 혹시 책이 있다라면 앞에 펼쳐놓고 한번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한번 제가 빠르게 정리해 볼게요. 해보기 위해서. 책에 가게 되면은 저 경제성에 나와 있는 페이지가 어디냐? 60페이지부터 있어요. 그러니까 책을 어떻게 읽는지를 한번 이제 보는 건데 그냥 빠르게 봅니다. 빠르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말부터 우리나라 속담에 싼 게 비지떡이라는 말이 있다라고 뭐 얘기하죠. 네. 뭐 그럴 수 있다고 쳐요. 그럴 수 있다고 쳐요. 잠시만요. 이게 아마 그건 안 될 것 같긴 한데 밀리의 서재에서 이걸 불러 제끼면 여러분이랑 이걸 공유할 수 있을래나? 안 될 것 같죠? 되면 참 좋은데요. 이 화면 안 보이시겠죠? 밀리의 서재 페이지가 화면이 제 화면에는 있는데 여러분한테는 없는 걸로 뜨는군요. 공유가 안 돼요. 공유가 안 되니까 일단 여러분 각자 책 펴서 보시는 걸로.
자, 뭐 경제성 차별화에서 뭐 이제 나와 있습니다. 지금 여기 책의 구성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 책을 좀 빠르게 이 책이 다른 책보다 쉽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무조건 여섯 개입니다. 자, 그러면 차별화라고 되어 있으니까 경제성 차별화가 뭔지에 대해서 얘기하겠죠? 네, 그냥 정의입니다. 보시면 돼요. 되게 재밌는 건 여기 이 책은 밑줄 친 게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63페이지 밑줄 친 거 보게 되면 동네에서 음식 장사를 하던 글로벌 시장에서 반도체로 경쟁하던 비즈니스의 기본은 원가 절감이다. 아, 경제성 차별화는 원가 절감이야? 네, 원가 절감이래요. 네, 원가 절감이 중요하구나 얘기했어요. 자, 그 다음에 쭉 넘어갔습니다. 보통 가격적인 차별화는 규모의 경제를 통해 구축된다. 네, 어, 가격 차별화는 규모의 경제로 구축된다. 라고 얘기합니다. 됐죠. 경제성 차별화가 어려운 세 가지 이유를 얘기합니다. 뭐, 세 가지 이유가 있으니까 왜 어려운지 얘기한다고 쳐요. 어. 자, 그 다음에 경제성 차별화의 장점이라고 하는 파트 갔더니 여기서 얘기하는 게 경제성 차별화를 얻게 되는 세 가지 장점 얘기해요. 세 가지 장점. 음. 자, 여기서 얘기하는 거 어려운 점 세 가지 얘기한다고 쳤고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네, 장점 세 가지 얘기한대요. 장점 세 가지 얘기하겠대요. 세 가지 얘기한다고 생각 세 가지만 찾으면 됩니다. 자, 이거 보여드릴까? 첫 번째 경제성 차별의 장점은 시장의 치열한 경쟁에서 든든한 방어막을 형성해 준다. 그러니까 세 가지라고 얘기하니까 이게 지금 뭐라고 하면 뭐 든든한 방어막이 된다. 뭐 맞는다면. 두 번째, 거래처 등 관계사에 대해서 확실한 협상력을 확보할 수 있다. 음, 경쟁사와 거래처의 확실한 협상력을 확보할 수 있다. 방어막이 된다. 세 번째, 경제성 차별화로 소비자들의 머릿속에 합리적인 가격 또는 저렴한 가격을 제공하는 기업으로 인식된다면 상대적으로 부정적 이슈에서 벗어날 수 있다. 합리적 가격, 저렴한 가격으로 인식시킨다면 소비자에게 잘 인식시키면 어려울 때 안전할 수 있다. 뭐 첫 번째랑 비슷한 것 같은데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까지 보게 되면은 우리 학원이랑 학원 업계랑 별로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규모의 경제를 이루자고 그러면 학생 수를 많이 받는 대신에 수강료를 낮출 수 있다는 건가? 수강료가 낮기 때문에 학원에 등록한다는 건가? 아니요. 사실 수강료가 낮다고 학원에 등록하시는 경우는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아예 없는 건 아닌데 수강료 때문에 학원을 고민하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래서 이런 책을 읽다 보면 학원하고 조금 이제 동떨어진 듯한 얘기들이 보여요. 이것도 사실 지금 벌써 경제성에서 이게 보이니까. 그래서 그런 거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그냥 건너가시면 됩니다. 건너가라는 게 뭐냐면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는 거고 아닌 건 이제 일단 제껴두라는 거죠. 우리가 이런 책을 굉장히 많이 읽다 보면 나중에는 아, 이걸 이렇게도 응용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떠오를 수 있는데 그게 안 되면 억지로 이걸 갖다가 책을 읽으니까 내가 뭐 하나라도 건져야지. 요거는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책에서 만약에 보신다라면 여기를 꼭 보셨으면 좋겠는데 이 목표 여기를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여기도 이 목표 편의성에서도 목표 앞에 거는 그냥 배경 지식 삼아서 휘리릭 보시고 전부 다 이 목표라고 하는 걸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목표가 왜 해야 될 일이니까 저희가 자 그렇게 따지게 되면 목표만 한번 살펴볼까요? 목표 이건 이제 제껴두고 경제성 차별화의 목표는 뭐냐? 브랜드를 먼저 떠오르게 하랍니다. 음. 브랜드를 또 떠오르게 하래요. 그래. 떠오르게 하는 게 필요하구나. 브랜드를 떠오르게 하라. 네. 딱 우리 학원이 바로 떠오르게 만드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요거는 뭐 참고할 만하죠. 그 다음에 이렇게 브랜드로 떠오르게 만들려면 뭐가 돼야 되는 거냐? 퍼포먼스가 필요하대요. 음, 퍼포먼스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경제성 차별화의 목표는 합리적인 가격대나 손해보지 않는 브랜드라는 이미지를 소비자의 머릿속에 심어주는 것이다 보니까 퍼포먼스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이것만 가지고 생각해 보도록 하죠. 우리 학원이 바로 여기 땡땡 학원이지라고 떠오르게 만드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은 아까 위에서 얘기했어요. 뭐 이제 로고라든가 이름이라든가 이런 거에서 튀어서 좀 빠르게 된다라든가 아니면 반복적인 노출이거나 광고를 꾸준한 광고를 한다라든가 사람들이 기억할 수 있도록 한다라든가 이런 것도 필요하겠죠. 어. 그다음에 꾸준하게 어필하는 것도 필요할 거고요. 근데 이걸 계속하지만 하면서도 효과를 거둘 거라면 좀 뭔가 세게 좀 똑같은 거라도 그냥 얌전하지 않고 뭔가 눈에 확 띄게 눈에 확 띄게 하는 게 필요하니까 퍼포먼스가 필요한 거예요. 눈에 확 띄는 방법. 무엇으로 눈에 확 띌 거냐라는 건 그 튀는 방법 필요하답니다. 무엇으로 튈 거냐는 뭐 업종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하겠지만 뭐 이벤트를 크게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현수막을 붙여도 좀 크게 붙인다든가 튀게 붙인다든가 뭐 여러 가지가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이게 퍼포먼스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특히 학원이 존재감이 좀 부족하거나 신생학원이라고 한다면 이런 건 당연히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음. 그래서 그거 정도만 참고하시면 좋고. 경제성 차별화에 두 가지 방법 나와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거는 이제 뭐 가격에 대한 거니까 그냥 보시면 되는 거고 나머지는 이제 경제성이라고 하는 포인트가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학원에서 주는 이미지로는 좀 애매하긴 한데 어쨌든 요것들에 대한 거는 이제 한번 살펴보실 만해서 저는 각 책마다 이 목표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목표만 볼게요. 기호성에서의 목표는 뭘까요? 여러분들 책 가지고 계시면 찾아보시겠어요? 기호성에서의 목표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메이저 브랜드로 각인한다. 라고 되어 있고요. 우리는 프랜차이즈가 아닌데 메이저 브랜드로 어떻게 됩니까?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두 번째 얘기가 뭐를 하냐면 네. 소비자의 마음속 사다리 올라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포지셔닝이라는 책에서 나왔던 개념이긴 한데 음, 요거이고 기호성 차별의 목표는 특정 취향과 감각을 만족시키는 것이다. 특정 취향과 감각을 만족시키는 거다. 요게 이제 기호성 차별화라고 나와 있거든요. 자, 요것도 우리가 한번 따라해 볼 만한 부분입니다. 자, 그다음 편의성 차별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편의성 차별의 목표는 뭐냐고 돼 있냐면 습관을 장악한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어, 소비자의 습관을 장악하는 것이다. 습관을 장악하는 거랍니다. 이게 편의성 차별의 목표라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신뢰성 차별의 목표는 뭐냐면 불안과 공포를 해소해 주고 어,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해 주는 걸 인정받는다. 이미지를 구축하고 실질적 해결책 하는 걸로 인정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기능성 차별화는 목표를 보시게 되면 필수품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게 되면은 요거에서는 저희가 참고할 만한 게 많습니다.
각 챕터마다 이 목표를 위주로 보시고요. 그런 다음에 뭐가 하셔야 되는 거냐면, 이 필요한 것들은 이제 구축 방법을 그때 가서 이제 따져보시면 되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요거를 이해하실 수 있도록 사례나 다른 것들을 좀 이제 예시를 들어드리도록 할게요. 녹음이 끊기나요? 다른 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네요. 자, 경제성 차별화의 목표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이제 저렴한 브랜드로 인식된다기보다는요, 합리적인 브랜드로 인식된다라는 것들이 필요한 겁니다. 어쨌든 인식이 되는 게 필요하거든요. 이 가치라고 하는 걸 잘 생각해 보시게 되면, 싸다, 비싸다를 판단할 때 기준을 생각을 해요. 이게 되게 애매한 게 뭐냐면, 우리가 조금 이제 이 어느 틀 안에 갇혀 있는데, 학원 같은 경우에 수강료를 결정하게 될 때 교육청 신고를 분당 단가로 결정을 하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머릿속에 뭐가 있냐면, 그러니까 두 가지로 결정되죠. 학원에서 수강료를 결정할 때 분당 단가하고 초등이냐 중등이냐 고등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수강료 기준이 다르니까 그걸로 이제 결정하도록 우리가 원장님들도 그렇고 학부모들도 그렇고 나도 모르게 그렇게 어느 정도 프레임 안에 갇혀 있어요. 갇혀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거를 좀 이제 뛰어넘었으면 좋겠는데 이 가치라고 하는 게 그러면 초등보단 중등이 비싸고 중등보단 고등이 수강료가 비쌀 거야라고 하는 사람들의 그냥 일반적인 생각이 일단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는 수업 시간이 많으면 수강료를 더 받는 게 우리가 법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또 이제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래서 했던 것들이 뭐가 있느냐? 가끔 그런 얘기 하시죠. 시험 대비 때 애들 불러다가 주말에도 시키고 뭐라도 하고 해가지고 뺑뺑이 돌리고 간신히 그놈의 녀석 안 되는 성적 끌어올려 놨더니, 부모가 고마운 줄도 모른다. 라고 이제 우리가 속상해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근데 수강료를 분당 단가로 책정하는데 돈을 받지도 않고 수업을 더 시켜줬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그렇게 속상한 부분들이 생기는 건데, 우리 자체가 이거를 이제 뛰어넘어 보면 어떨까라는 겁니다. 시간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수강료가 비싼 게 아니라 이 수업이 비싼 이유를, 이 수업이 이만한 그 수강료가 필요한 이유를 뭔가 다른 걸로 얘기해 보실 수 있는 방법은 어떨까요? 예를 들면 저희 같은 경우는 예전에 시도해 봤던 것 중에 그런 게 있었거든요. 어머니, 저희가 100% 영어 수업을 하는데요. 100% 영어 수업을 하려면 선생님들이 바이링구얼, 그러니까 한국어도 그렇고 영어도 그렇고 굉장히 양쪽 언어 다 잘 사용하시는 분을 채용을 해야만 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네, 그런 선생님은 네, 다른 일반 선생님보다 경력자이고 월급도 훨씬 더 많이 드려야 돼요. 뭐 이런 얘기를 했던 적도 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런 것도 일종의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왜 이 수업료를 책정해야 되는지 이것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을 만한 뭔가 다른 포인트가 있지 않을까.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경제성 차별화 목표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경제성 차별화라고 얘기를 해서 여러분들이 수강료가 싸다 비싸다라고 이 엄마들한테 얘기하는 게 중요하신 건 아니에요. 그냥 이거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미지 싸움이거든요. 이미지 싸움인데 뭐냐면, 상대방이 느끼도록 할 때 상대방이, 어, 돈 낸 것보다 더 받는다. 느끼면 오케이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어떤 상담을 진행하거나 수업을 하는데, 어머, 원장님 이거 돈 더 받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다고 한다면, 네, 뭐 저런 측면에선 잘 되고 있는 거예요. 네. 또는 비슷한 얘기로, 뭐, 다른 아이들이 많이 안 왔으면 좋겠어요. 되게 이제 속상한 얘기긴 한데, 뭐 그런 얘기도 듣는다라고 한다라면 그것 또한 뭐 이제 비슷한 얘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강료를 저는 그래요. 비싸게 받는 것에 두려움이 없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뭐 이 동네 평균 수강료가 어때서 저때서 뭐 고려하긴 해야 되긴 하겠지만, 그냥 남들보다 한 돈 10만 원 더 받으면요. 네. 남들보다 20만 원, 30만 원씩 더 해준다고 생각하고 해주면 돼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수강료를 비싸게 받는 거에 대한 거부 반응이 없으셨으면 좋겠고, 그런 것들을 갖다가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돈 낸 거보다 더 받는다라고 느낄 수 있게 만들면 됩니다. 네. 그걸 어떻게 만들 거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예를 들면, 우리가 가격이 이 정도면 뭐 싸다? 이 정도면 그럴 만하네 라고 느낄 만한 이유가 있다라고 따져볼게요. 식당에 가서 비빔밥을 먹는데 비빔밥 하나에 뭐 여기는 2만 원이야. 야, 그러면 야, 비빔밥이 무슨 2만 원이야. 미쳤나 봐. 라고 할 텐데 그런데도 미어 터지는 식당들이 있거든요. 자, 그러면 왜 그럴까요? 뭐 일종의 예를 들면은 여기서 사용되는 무슨 나물류는 전부 다 직접 재배한다라든가 지리산에서만 공수해 온다라든가 뭐 그런 히스토리가 보여지면 비싸긴 한데 그럴 만하긴 하겠다라고 하고 넘어갈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하고 있는 수업에 대해서 내가 이 수업을 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과 어떤 에너지와 어떤 것들이 추가가 되고 고민하고 만들어지는지에 대한 것들을 조금 더 어필을 잘 하신다라면 수강료가 비싸다거나 뭐 제대로 안 가르친다거나 하는 인식은 없을 겁니다. 오히려 이제 그런 걸 하다 보면 야, 저기 저런 걸 받을 수 있는데 쉽지 않아. 뭐 우리 동네에서 저런 서비스 해주는 학원 없어. 라고 할 만한 게 있다고 한다라면 네, 경제성 포인트에서는 충분히 달성을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게 어느 정도 어필하시는 게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두 번째는 이 기호성인데요. 기호성이라고 하는 게 이제 취향 저격한다라는 얘기잖아요. 취향. 그러면은 이 말을 좀 집중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특정 취향과 감각을 만족시킨다라는 말. 이게 뭐냐면 차별화라고 하는 게 남들이 하지 못하는 걸 한다고 해서 차별화는 물론 그것도 차별하긴 하지만 그것만 차별화는 아닙니다. 포지셔닝이라는 체계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예를 들면요. 음, 중국집이 있어요. 근데 옆에 새로운 중국집이 생겼는데 거기 이름은 뭐 전설의 짬뽕이에요. 그럼 거긴 짬뽕 전문점이네요. 자, 중국집이 있고 전설의 짬뽕이라는 짬뽕 전문점이 있는데 사람들이 짬뽕을 먹고 싶을 땐 둘 중에 어딜 갈까요? 전설의 짬뽕이라는 가게를 갈 확률이 커요. 왜? 짬뽕 전문점 같으니까. 전문점 같으니까. 그쵸? 그럼 그 옆에다 나도 짬뽕집을 차리고 싶은데 이미 짬뽕집이 잘 되고 있어. 그럼 어떻게 차립니까? 나는 짬뽕 전문점이 아니라, 네, 고기 짬뽕, 뭐, 해물 짬뽕 전문,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짬뽕에서도 조금 더 세분화돼서 고기 짬뽕 전문점, 뭐, 이렇게 되겠죠. 이게 타겟을 좁혀나가면 그 사람들이 정확하게 몰려서 오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 동네 중국집으로는 쟤네가 1등일 수 있어요. 내가 지금 후발주자로 따라가가지고 쟤네를 어떻게 따라잡아요? 우리 동네에서 가장 큰 영어학원은 저쪽에 프랜차이즈 대형 어학원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아무리 해도 돈도 걔네보다 학원 사이즈도 작고 자본도 적고 걔네를 따라잡는 건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거냐? 네. 어학원으로는 쟤네가 1등인데 나는 다른 걸로 1등하면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게 소비자의 마음속에 사다리를 올라탄다라는 얘기인데 어학원 1등, 우리 동네 가장 큰 영어학원, 뭐 땡땡 학원 이름이 있으면 나는 그거 버리고 다른 거 간다는 겁니다. 짬뽕, 중국집이 있으니까 나는 짬뽕으로 갈게. 아니, 너네 중국집 1등은 니네야. 근데 짬뽕 1등은 나다. 그래, 짬뽕 1등은 니네야. 근데 고기 짬뽕 1등은 나야.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어학원 1등은 니네야. 근데 뭐 액티비티 학습의 1등은 우리야. 라든가. 니네가 그건 1등해. 근데 우리는 숙제까지 완벽하게 해줘서 관리 1등 우리야. 이런 식인 거예요. 요게 이제 소비자 마음속에 사다리를 올라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누군가가 올라타기 시작해서 내 앞에 먼저 나보다 먼저 출발해서 사다리를 타는 사람이 있어요. 사다리 아시잖아요, 사다리. 이게 사다리라는 얘기가 왜 나오는 거냐면 사다리에서 추월할 수 있나요? 추월 못 해요, 사다리는. 앞에 사람이 가야지만 나도 가는 거예요. 추월할 수 없어요. 그러면
내가 백날 거기서 열심히 사다리를 올라타봤자 그 사람 따라잡는 건 불가능하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냥 그 사람은 거기 타고 올라가라고 시켜두고 나는 옆에 다른 사다리 타고 올라간다는 거예요. 내 앞에 아무도 없는 사다리만 찾아서. 그러면 내가 그 사람보다 더 높은 곳에 갈 수도 있으니까. 그게 이제 사다리를 올라타라라고 하는 이제 이 이미지인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성적 잘 내는 학원? 아니, 뭐 그걸로는 모든 학원이 얘기할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 뭔가 포커싱을, 내가 취향 저격할 수 있는 사람들만 딱 꼬집어서 그 사람들에게 어필할 수 있을 만한 나만의 강점을 어필하시는 걸 말씀드립니다. 대표적인 저 예시가 그런 거였어요. 예를 들면은 뭐 남자애들에게만 미술을 가르친다 해서 남아미술 전문학원 잘하다 미술 그 최민준 대표가 만들었던 거 그런 프랜차이즈가 저런 취향이었던 거예요. 저런 취향. 자, 나만의 강점을 어필하는데 이걸 어떻게 어필합니까? 중요한 건 감정적으로 어필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사람들이 움직이니까. 자, 사람들이 중국집이 있는데 옆에 짬뽕 전문집을 차렸어요. 호기심에 한두 번은 와볼 수 있겠죠. 근데, 계속 오게 만들려면 뭐가 필요한 거냐? 사람들이 여기 올 만한 이유를 만들어줘야 되고, 기억을 시켜야 되는 거거든요. 다른 사람한테 기억시킬 때 가장 편한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 감정적으로 어필한다는 건데, 예를 들면, 음, 중국집에 갈 때 항상 여러분들이 많이 시키는 메뉴가 짬뽕 아니면 짜장이죠. 저는 그중에 짬뽕파인데요. 짬뽕을 먹을 때마다 항상 원했던 건 매콤하면서도 기름기가 없었으면 좋겠고요. 특히 짬뽕 국물을 이렇게 그릇에 대고 입으로 이제 들이마셨을 때 입술에 고추기름 같은 게 묻지 않고 느끼하지 않고 담백했으면 하는 거. 제가 추구하는 짬뽕은 이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소문난 짬뽕집은 제가 다 다녀봤었는데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그런 와중에 이제는 제가 한번 제가 먹고 싶은 짬뽕을 만들어 보고 싶어서 공부하고 요리하고 해서 만들어 놓은 게 이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짬뽕은요 저처럼 삐리리를 좋아하고 뭐를 땡땡땡을 원하시는 분들한텐 한 번쯤 드셔보실 만하다고 강력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네, 감정적으로 와닿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필이 되기 때문에 이제 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학원의 장점을 얘기할 때 우리가 어머니 뭐 이제 숙제 다 해서 보낼 거고요. 관리 잘하고요. 팩트를 얘기하려고 하지 마시고 왜 그렇게 했는지를 설명하시는 게 낫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머니 학원을 제가 오래 하고 애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아이들이 공부하면 학원에서 저희가 가르치는 것만큼 중요한 게 집에 가서 숙제를 해야 되는데 숙제를 제대로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맨날 제자리 걸음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머님들이 좀 봐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바쁘신데 그 언제 또 다 봐주실까요? 그래서 항상 얘네가 배우고 복습하고 배우고 복습하고 이 복습의 과정을 숙제로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것만 해도 공부의 속도가 두 배, 세 배 올라갈 수 있는데 그거를 안 하고 앉아 있어서 맨날 제자리 걸음 하는 게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시간 낭비 같고 답답하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저희는 그냥 수업을 어떻게 하고 끝나면 이렇게 애들 체크하고 해서 여기에서 다 숙제까지 하고 보냅니다. 어, 제가 왜 그렇게 하는지 이해하시죠? 네, 제가 그런 것 때문에 여태까지 아이들하고 많이 싸웠고 실갱이하고 효과를 더 끄집어내서 노력하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한 해결책은 그거여서 저희는 숙제까지 다 학원에서 하고 보냅니다. 저희 학원에선 땡땡땡 숙제 시스템이 그래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라고 한다면 그냥 단순하게 팩트만, 네, 학원에서 숙제 다 하고 집에 갑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랑은 어필된 지점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강점을 어필하는데 강점을 어떻게 감정적으로 어필하시는 게 필요하다. 그게 이제 이 기호성 파트에서. 기호성이라는 게 말 그대로 취향 저격이잖아요. 취향을 저격할 수 있는. 취향을 저격하는 거는요, 감정이에요. 네, 요거인 거고.
편의성 차별화라는 건 습관이라는 건데, 습관이라는 말이 뭐냐면은, 글쎄요, 가랑비 옷 젖는 것 같은 느낌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첫째가 다니는 학원이 있으면, 둘째들이 보통 큰 문제 없으면 첫째 다니는 학원에 그냥 가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비슷비슷하게 가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습관을 장악하는 겁니다. 우리의 뭐, 기호성이랑도 사실 겹치는 부분이긴 한데, 여러분 혹시 라면 사 드시면 무슨 라면 사 드세요? 옛날부터 먹던 라면 그냥 사시지 않나요? 여러분이 그 기호성 때문에 구매했던 것들도 있는데 지금은 예를 들어 볼게요. 커피라든가 무슨 세제라든가 라면이라든가 뭐 이런 거 있죠? 아니면 냉동실에 이제 짱 박혀 있는 만두 같은 거 이런 거요. 그거 그냥 맨날 사던 거 구매하시게 되는 경우 있지 않나요? 습관적으로. 왜 그럴까요? 그냥 그거 한번 샀는데 나쁘지 않았었어요. 뭐 심지어 좀 괜찮았어. 그러면 그냥 이제 그냥 계속 그걸 사게 됩니다. 뭐 특히 이제 쿠팡이나 이런 걸 구매한다고 하면 거기 떠요. 몇 번째 구매했음 이런 게요. 그럼 이제 내가 늘상 사던 거니까 그거 사요. 심지어 제가 이제 예를 들면 그죠. 하늘보리를 매번 이걸 갖다가 에코라벨 이거 사가지고 쿠팡에서 시켜가지고 먹는데 그럼 이제 쿠팡 계정 들어가게 되면 이제 20몇 번, 20몇 회째 구매 이렇게 떠 있거든요. 근데 웃긴 건 20개들이 한 박스의 가격이 얼마라고 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검색해서 뒤지면 제가 샀던 그 가격보다 몇백 원이라도 싸게 파는 경우들이 간혹가다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걸 찾아볼 생각을 하지 않고 지난번에 샀던 링크라고 하니까 그냥 그 링크 그냥 클릭하는 거죠. 이게 무의식 중에. 이게 습관이거든요. 그러면 습관을 장악한다라고 되는데 요거는 한번 좀 고민해 보실 만합니다. 누구를 대상으로 할 수 있냐? 아이들을 대상으로. 엄마들을 대상으로도 습관. 그러니까 습관이라는 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냐면 일단 생각을 길게 하지 않도록 무의식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무의식적으로. 그래서 생각하지 않고 무의식적으로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음, 매달 며칠 되면 그냥 결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결제일이 매번 바뀐다 그러면 맨날 신경 써야 되는 거니까. 근데 이제 맨날 똑같은 금액으로 똑같은 날짜에 똑같이 결제돼. 자동 결제야. 이러면 생각 안 하고 그냥 결제되잖아요. 이런 것들. 이게 이제 무의식인 거거든요. 습관적으로 하게 만드는 것들. 어떻게 보게 되면 아이들 같은 경우 학습을 할 때도 훈련을 잘 시켜두게 되면 편하게 되는 거고요. 맨날 시키던 걸 계속 반복하면 그냥 그렇게 길이 들어버리는 거니까. 그런 것들을 만들어 두게 되면 그거에 익숙하기 때문에 뭐가 되는 거냐? 그거에 익숙하기 때문에 그냥 계속 반복 구매가 일어날 확률이 큽니다. 학원에서 아이들을 데리고 학습적으로도 습관을 만들 수 있으면 좋고,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이제 늘상 하던 것들을 하면 좋겠죠. 그래서 저는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전통이라고도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학원에서 어떤 행사를 하면 제가 옛날에는 매번 그랬거든요. 뭔가 새로운 행사 없을까? 근데 맨날 새로운 것 아이디어 짜내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좋냐? 전통을 만드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요? 전통? 그러니까 매달 몇째 달에는 우리 학원은 항상 뭐를 한다. 이런 식으로. 제 몇 회, 뭐, 땡땡학원 무슨 무슨 페스티벌,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래서 반응이 괜찮은 건요. 그냥 제 몇 회, 뭐 이렇게 해서 꾸준하게 행사를 반복하시는 것도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네, 반복적인 습관을 만드는 걸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오히려 그러면 그럴 때마다 그걸 기대할 수도 있고, 우리가 마치 매년 벚꽃철이 되면 벚꽃 언제 피는지 보면서 기대하고, 뭐 여름철이 되면 휴가 갈 거 생각하고 하는 것처럼 학원에도 그런 루틴과 패턴을 만들어서 항상 지키고, 뭐 이제 결제나 이런 것들도 항상 루틴과 패턴을 만들어서 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많으면 좋아요. 그리고 이게 또 하나 중요한 거. 원장님들이 학원에 이제 시스템을 만들고 싶어 하시는데 시스템이 결국은 이겁니다. 습관이에요. 그러니까 신경 쓰지 않아도 자동으로 돌아가는 일들이 시스템이니까. 그래서 학원에서 아이들도 그렇고 선생님들도 그렇고 신경을 쓰지 않고 저렇게 자동으로 돌아가게 만들 만한 것들을 좀 만들 수 있다라면 그러면 좀 자동화된다, 무의식적이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좀 보인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그런 것들을 조금 신경 쓰시면
되는 부분들이 있고. 신뢰성 차별화, 코어 중에 네 번째 이제 신뢰성인데, 공포와 불안을 제거해주는 이미지다라고 한다면, 이것 쪽으로 많이 하실 만한 건 뭐냐면, 어떻게 보면은 공포와 불안을 제거해 줄 만한 이미지도 가져야 되거든요. 그럼 생각해 볼게요. 학부모가 교육에 관련해서 가질 만한 공포나 학부모가 교육에 관련해서 불안함을 느낄 만한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 우리 아이가 남보다 못하지 않을까라는 불안이나 공포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뒤처지는 아이들을 혹은 뒤처진다고 생각할 때 해결해 준다라는 이미지를 내가 지속적으로 세우던가, 그러니까 이겁니다. 그 뒤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해결사가 되던가, 플러스 남보다 앞서 나가도록 하는 끌어주는 리더가 될 수 있도록 돼서 여러분이 학원의 이미지를 만들면, 그러면 괜찮다라고 봅니다. 그럼 그 중에서 남보다 앞서 나가도록 끌어주는 리더가 되는 거는 학원에서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많이들 하시는 게, 그래서 설명회죠. 설명회. 예를 들면은 뭐 입시 정보를 엄마들한테 한 템포 더 빠르게 전달하신다거나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요. 그런 것들이 이제 이 남보다 끌어주는 리더가 되는 이미지인 거고요. 뒤처지지 않도록 하는 해결사라는 건 상대방이 불안감을 느끼기 전에 한 템포 먼저.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신뢰성을 가지려면 저는 그 얘기를 말씀을 드려요. 다 준비가 돼 있구나. 이 포인트가 중요해서 뭐냐면 엄마들이 이야기하기 전에 한 템포 먼저 나서서 말하기가 되면 신뢰 쌓는데 효과가 큽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6학년 아이들이 내년에 중학생이 되겠죠? 중학생이 된다고 한다면 중학생이 되는 건 나도 알고 너도 알고 세상이 다 아는 얘기긴 한데, 중학생이 되니까 뭔가 해야 되나? 라고 하는 불안감이 어떻게 될까요? 겨울이 되기 시작하면 점점점 커질 겁니다. 그쵸? 지금 아직은 그런 불안감을 느끼시는 분이 거의 없거나 있다 하더라도 심각하게 생각하시는 경향성은 아직은 적을 수도 있어요. 물론 동네마다 분위기는 다르겠지만. 근데 결국에 만약에 한 12월 달이나 내년 1, 2월 달쯤 되게 됐을 때에는 중학생 되는데 뭐 해야 되나라고 생각하는 학부모나 학생이 더 많아지지 않을까요? 시기가 그러하니. 자, 그렇다면 그런 시기가 와서 그들이 불안해하기 전에 내가 한 템포 먼저, 자, 몇 월 달 되면 이런 현상이 발생할 거고 이런 것 때문에 불안해 하실 텐데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때 느끼는 이런 건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당연한 거고, 그때는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니까 저희가 다 준비해 놨고, 이런 얘기를 그들이 불안감을 느끼기 훨씬 전부터 내가 설명회를 하던, 뭐 간담회를 하던, 뭐 얘기를 하던 해가지고 하고 있었다라고 한다라면 당연히 신뢰성 얻는 데 도움되지 않을까요? 음. 신뢰성이라는 게 별게 아닙니다. 그냥 한 템포 먼저 나서시면 되는 거고, 뒤처지는 애 끌어주든가 남보다 앞서 나가야 한다는 이미지 각인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기에 제일 만만한 게 이제 설명회여서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회 좀 많이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기능성 차별화는 조금 뭐 이것만 얘기를 들으면 어려운데요. 일단 뭔가 이제 우리가 하드웨어적인 어떤 제품을 만드는 거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 교육 상품이다 보니까 필수품이 된다라는 거? 글쎄, 이거는 사실 조금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그냥 문득 떠오른 건 동네에서 영어 시작하면 무조건 어디 가면 돼. 라는 식의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으면 모르겠지만.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보게 되면 앞에서 얘기했던 기호성의 차별화라든가 신뢰성의 차별화 같은 것들을 이렇게 쌓아오다 보면 뭐 하는 데는 항상 이 학원이야 라고 이제 생각해주게 만드는 이미지가 생기지 않을까 해서 앞선 것들을 해결하다 보면 좀 해결이 되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기호성 또는 신뢰성을 확보하면서 해결해 나갈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챕터마다 정 답답하시면 목표라고 하는 부분이라도 조금 이제 보시는 걸 권장을 드리는데, 여기 기능성 같은 경우는 그거는 하나 더 보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여기 이 책의 기능성의 구축 방법 나와 있거든요. 구축 방법. 여기 밑줄 친 거 읽어볼게요. 213페이지에. 기능성 차별화에서는 퍼포먼스가 매우 중요하다.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소비자가 그 기능의 효용을 느껴야지만 반복 구매나 반복 사용이 일어나고 인지와 구매가 확산되기 때문에 퍼포먼스가 중요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뒤에 나와 있는 얘기가 있는데, 기능성 차별화는 미래지향적이다. 이 기능이 상품을 구매한 후에 가까운 미래에 얻을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능력의 직접 향상 또는 물질적 이익, 전혀 새로운 기능 등 기능적 효용을 소비자에게 구체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직도 무슨 얘기인지 모르시겠죠? 요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마케팅은 소비자들 마음속에서의 싸움이다. 누가 소비자의 마음속에 먼저 자리 잡느냐에 따라 그 이후 싸움 양상이 달라진다. 라고 해서 이 챕터에 나와 있는 게 뭐냐면, 기능성 차별화 상품에서 특히 중요한 것이 뭐다? 명사화라고 얘기합니다. 명사화. 명사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요거는 이제 요거까지 같이 보시는 게 좋을 텐데, 명사화라는 게 뭐냐면요. 이름 붙이기. 명사화. 이거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세상에 없던 기능을 만들면 가장 좋긴 합니다. 하지만 어떨까요? 어려워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 거냐? 세상에 없던 것을 만들어졌다라고 인식시키면 됩니다. 이거는 비교적 가능해요. 자, 무슨 얘기냐? 예를 들어 볼게요. 이거 예를 좀 들어드릴게요. 수학학원에서 예를 들면 그 오답 노트를 많이 하신다고 쳐요. 그럼 수학학원의 오답 노트들은 거의 다 하나씩은 가지고 있다라고 따져 볼게요. 그쵸? 수학학원도 오답 노트를 가지고 있다. 대다수 오답 노트가 있어요. 그럼 이제 교육 프로그램상 오답 노트는 꼭 있어야 될 것 같다라고 한다면 하는데, 오답 노트를 살펴보다 보니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 학원은 오답 노트를 할 때, 그러니까 우리 학원만의 오답 노트 어떤 스타일이 있나? 뭐 이제 방법이라든가 뭐 횟수가 다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뭐 이제 길이가 다른다든가 특별한 뭐 노트를 따로 만들어 제작 노트를 쓴다든가 등등 이제 여러 가지 하실 수 있잖아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거냐? 이거를 어떻게 하는 거냐? 아니, 어쨌든 뭔가 우리 학원만에 조금이라도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 그냥 다른 학원들이 쓰는 다 쓰고 있는 평범한 오답 노트라고 부르기보다는 아예 새로운 이름을 붙여준 겁니다. 그리고 플러스 뭐였냐? 왜 이것이 필요한지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오답노트, 단순한 오답노트가 아닙니다. 저희는 이러이러한 것들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러한 것들을 아이들에게 꼭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뭐 땡땡 프로젝트를 사용을 합니다. 뭐 이렇게 한다고 쳐요. 그럼 사람들이 들었을 때 납득이 되죠. 논리적으로 납득이 되고 감정적으로 납득이 되죠. 그럼 그때부터는 그게 필수품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거예요. 이 대표적인 사례로 제가 봤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유자재 수학학원의 ABC 온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었어요. 학생들의 그 메타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학원만의 자체적인 시스템이다. 뭐 해가 나와 있는 것들.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이름 붙이기.
그러니까 그럴싸한 이름을 붙이는 게 아니라 왜 그게 우리한테 필요한지 규정을 하고 정리를 하고 다 특징을 잡아서 우리 학원만의 특별한 이름을 붙여서 사용하자라는 거죠. 네. 그러면 그게 차별화되는 것, 포인트가 되는 거니까 이름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식의 포인트가 있어서 요건 한번 확인해 보실 만하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래서 뭐 이것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뒤쪽 챕터를 이제 보시면 되는 거고 뒤에 밸런스 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실제 학원가에서 만약에 이제 차별화를 가둔다라면 어떤 게 된 거냐? 예를 들어 볼게요. 야나도 아시죠? 야나도. 야나도 온라인 교육 브랜드. 얘네 같은 경우는요. 만약에 편의성 차별화를 한다라면 뭐를 했냐면 이 당시에 얘네가 했던 거는 이걸 했어요. 뭐 10분 영상, 10분 강의. 되게 짧게 짧게 영상을 만들었고요. 1시간, 2시간짜리 모바일 영상 있을 때. 그다음에 이제 모바일 특화. 모바일에서 작동되는 사이즈로 되게 잘 만들었어요. 그다음에 뭐 신뢰성 차별화? 이때 얘네가 많이 했던 게 뭐냐면 그 완강하면 100% 환급 제도 이런 거 이제 많이 도입했었어요. 실제로 온라인 강의 완강률이 떨어진다고 하니까 이래서 이제 신뢰도를 확보했죠. 그다음에 뭐 이제 1대1 온라인 강의인데도 불구하고 1대1 밀착 케어한다. 뭐 이런 식으로 신뢰도 확보했던 경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있었어요. 맞아. 걔네가 얘기했던 것 중에 AS 드린다. 온라인 강의인데 이 강의 듣고 효과가 제대로 없었다고 한다면 이제 AS 드리겠다. 이런 걸로도 이제 신뢰성을 차별화했던 것도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경제성 차별화는 얘네가 이 당시 오픈했을 초창기에 소셜 커머스랑 협업해서 쿠폰을 대량으로 살포했었습니다. 그래서 야나두 강의 원래 뭐 십몇만 원인데 이제 뭐 예를 들면 그 당시 뭐 팀원에서 사면 얼마 뭐 이렇게 해가지고 되게 많이 막 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기호성 차별화를 하기 위해서 이 당시 썼던 슬로건이 뭐냐? 야, 너도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이제 광고 메시지를 만들어서 이제 했던 거. 말 그대로 사람들의 마음을 자극한 거죠. 사람들 막 마음 자극한 겁니다. 심리 자극 카피. 요게 이제 요게 이제 썼던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브랜드가 커졌던 거죠. 클래스 101 온라인에 이제 영어뿐만 아니라 이제 다양한 강의를 하는 곳들인데 얘네 같은 경우는 편의성 차별화할 때 얘네 같은 게 뭐냐면 강의 신청하면요 강의 듣기 위한 준비물까지 배송해 주는 시스템을 했었어요. 이 당시 얘네가 이 강의에 뭐 미술이거나 음악이거나 다양한 강의들이 있었거든요. 취미 강의. 그래서 준비물까지 한 방에 다 신청 강의에 다 이제 그렇게 이제 많이 했었던 게 있고요. 강의 재료까지 다 주는 거니까. 그게 이제 좀 특징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뭐 기호성 차별하는 걸로는 뭐를 했냐면 기존 이제 유명 강사들을 이제 많이 배치했어요. 왜냐하면 그 강사의 이제 팬층을 끌고 온 거죠. 팬덤을 이제 끌고 오는 전략. 이거는 지금도 학원에서 많이 씁니다. 고등부 학원에 유명한 선생님이 오게 되면 이제 많이들 가시는 거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아니어도 메가스터디나 대성이나 이런 데는 그런 거 많이 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 다음에 기호성 차별화 중에 얘네가 했던 건 취미 강의를 했던 게 있었기 때문에 유행하는 트렌드한 강의를 많이 했습니다. 이런 걸 많이 했어요. 그 당시에 취미 강의가 많았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기능성 차별화는 이 당시에 얘네가 이제 AI 기반 맞춤 강의 추천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강의가 많으니까. 그런 게 있었고, 온라인 강의인데 강사와 이제 소통할 수 있는 게시판 시스템을 운영했었습니다. 그게 이제 또 얘네의 좀 장점이기도 했죠.
메가 스터디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기능성 차별화는요. 기능성으로 이제 차별화한다라고 한다면 뭐가 있었냐면 일단 유명 강사 전부 전부 다 메가 스터디. 그 당시에 난다긴다는 강사들 전부 다 이제 했었고 그다음에 온라인 강의 사이트인데 1대1 담임을 만들었었어요. 이게 이제 온라인 강의 사이트에서 학생을 온라인 사이트인데도 불구하고 학생을 관리한다라는 측면에서 좀 이제 이슈화가 많이 됐던 거죠. 그다음에 이제 경제성 차별화는요. 일단 온라인 강의여서 수강료가 쌌습니다. 오프라인 대비 스타 강사 강의를 저렴한 가격에 수강 가능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가격이 싸니까. 그러니까 박리담회긴 했죠. 근데 그래도 이게 되게 많이 먹혔던 거였고요. 그다음에 신뢰성 차별화는 일단은 당연히 메가스터디 대입이랑 관련된 걸 많이 하다 보니까 그 입시 결과 증명하는 것들이 일단 있었고요. 음, 여기 이제 신뢰성 확보하는 게 있었고요. 이런 것들이 또 이제 있었고, 재능 교육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얘네는 기능성 차별화는 뭐냐면요. 일단 슬로건에 이름을 붙였어요. 슬로건의 이름이 뭐냐면 얘네가 만든 이름이 스스로 학습법이란 명칭을 붙입니다. 자기네들이 만든 그 거기에 뭐 특별한 이름은 아닌데 이제 이름을 붙였어요. 스스로 학습법이라고. 사실 자기주도 학습법 바꾼 말장난 같은 건데 어쨌든 이렇게 붙여놓고 그걸 계속 광고한 거예요. 그렇게 해놓고 그거 말고 이제 온라인 사이트 상에서 뭐냐면 그 진단 평가를 했는데 진단 평가 이름도 적응형 진단 평가 이렇게 해서 이제 시험 보고 맞춤 학습 진행한다라고 이제 광고하고 어필했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우리 입장에서 보면 특별한 거 아니거든요. 근데 이걸 다 이름을 하나씩 하나씩 붙여가지고 하다 보니까 새로운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소비자 입장에서. 그러니까 이제 확실히 차별화가 된다고 하는 거죠. 이게 인식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뭔가 다른 게 있다고 차별화가 되는 게 아니라 인식 싸움에서도 차별화를 거둘 수 있는 포인트가 있다는 겁니다. 이 재능교육 같은 사례를 보면. 그 다음에 당연히 뭐 신뢰성 차별화는요. 워낙에 오래된 회사니까 뭐 이제 40년 이상 된 노하우가 있다라는 거. 뭐 이런 거 많이 얘기하고 뭐 사실 유야무야긴 한데 그래도 이 정도 오래 했으면 또 이걸 써먹을 수 있는 건데 12년 연속 뭐 이제 교육대상 수상 뭐 이런 걸로 광고하기도 했고요. 그 다음 이제 편의성 차별화는 얘네나 이제 대교나 마찬가지인데 이제 방문 교육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학원에 안 가도 되는데 과외와 비슷하지만 과외보다는 조금 더 체계화된 프로그램과 실력 있는 강사들이 출동하는 약간 이런 느낌인 거죠. 그리고 수강료가 비교적 학원보단 저렴하잖아요. 근데 그 학습량을 메꾸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건 이렇게 볼게요. 학원하는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교육의 그 양적인 거는 이게 많이 부족해요. 근데 어쨌든 얘네가 이제 소비자한테 어필해서 먹힌 건 뭐냐면 방문 교육.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과외 같지만 과외처럼 편하지만 선생님의 실력은 학원보다 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광고하는 거였고 이런 식으로 많이 광고했던 거였고 그 다음에 이거를 학습량을 메꾸기 위해서 내가 많이 했던 게 이제 에듀테크를 강조합니다. 사실 홈페이지에 몇 개 이제 기능이 있는 것 정도이긴 한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시장을 좀 많이 늘렸던 것도 있고요. 뭐 싱크빅도 비슷했고 뭐 다른 곳들도 마찬가지긴 하고 일반 요거보다 이제 조금 더 작은 학원을 보면 아까 제가 이제 찾아보다 보니까 재밌는 학원을 봤는데 수미사라는 학원이 있더라고요. 수미사.
이게 이제 수학에 미친 사람들이라는 학원 이름인데 이름부터 되게 조금 독특하죠. 자, 얘네 같은 경우는 이제 기능성 차별화. 예를 들면 뭐 좀 이름부터 특이해요. 이름부터 특이하고 그리고 2007년부터 오픈으로 역사 강조하는 부분도 있었고요. 이름이 되게 특이했었으니까. 지금 대치동에 있는 수학학원인데 분원이 10개 정도까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신뢰성은 두 가지죠. 일단은 그 슬로건을 얘네가 내는 게 뭔데 이제 내신의 강자, 내신 만점 목표를 강조합니다. 내신 만점을 거두도록 하겠다. 요거 목표를 갖다 강조하고 슬로건 강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얘네가 특히 많이 했던 게 이제 체계적인 분석 시스템 이런 거 많이 강조하고요. 그다음에 기호성 차별화 있죠. 일단 이름부터 취향 저격입니다. 학원 이름부터가 수학에 미친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름에서 풍기는 게 어떤 이미지 있냐면 이름에서 보여지는 이미지가 그 전문가 이미지도 풍겨요. 그래서 이런 식의 이미지가 많죠. 수학에 미친 사람들도 있고 뭐 전문가 집단 뭐 이런 학원도 있고 이렇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이름 하나 잘 적은 것만으로도 이제 이런 파급력이 꽤 크고 사실 이름이 되게 기억 잘 되지 않나요? 뭐 이런 것들도 있고. 그래서 이런 식의 수학 학원들이 되게 많죠. 뭐 필즈, 소마, 시메스 등등 이제 많은데 이런 들 같은 경우도 뭔가 이제 이런 브랜딩을 해 나가는 부분으로 맞춰 나갑니다. 어, 학원마다 이런 것들이 있고. 그러니까 튀는 학원들을 찾아보면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례들이 있는데 잘 보시게 되면 책의 내용이 조금 좋은데 학원에 적용하기 되게 애매한데 싶은데 저기서 얘기하는 5가지 관점을 가지고 저 학원이 왜 성공했지라고 이제 거꾸로 보시면 아 이런 이유가 그런 거랑 비슷한 연결점이 있구나라고 이제 거꾸로 이렇게 살펴보실 만한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례를 참고해서 해보시면 어떨까? 결론적으로 이 책을 보고 나서 이제 해보셔야 될 걸 말씀드리자면 그 5가지 코어에 목표하고 그 구축 방법이 있거든요. 여기서 해야 된다고 하는 것들은 학원에서도 해야 되는 게 맞아요. 네, 내용은 조금 이제 학원이랑 동떨어진 내용이 있을 수 있죠. 특히 경제성 같은 경우는 이거 학원가에서 하기에는 쉽지 않은 전략 같은데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거기서 목표를 두는 거 있잖아요. 그각 5 코어의 목표, 그다음에 구축 방법. 그것만큼은 이제 해볼 만한 것들이 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서 정 바쁘시면 그것만이라도 보시게 되면 책을 한 100페이지 이내로 보고서 책 한 권 다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제대로 이해하려면 사실 책을 한 번쯤 다 보시는 게 맞는 거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이 책에서 지금 제가 넘어가 있는 파트 3, 여기 이제 컨셉, 퍼포먼스 요거에 대해서 밸런스를 맞추는 부분에 나와 있는데 컨셉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똑같은 말을 해도 어떤 사람이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좀 받아들여지는 게 다르잖아요. 그러면 그런 말을 하는데 어울리는 사람이 되고자 하는 게 일종의 이제 컨셉인 건데 이 컨셉의 끝판왕이 뭐냐면 브랜딩입니다. 거기는 뭐야? 라고 바로바로 떠오르는 거니까. 그래서 저희가 다음번에는 읽을 책이 이제 시험 기간이 있어가지고 7월 7일 날 시작하는 걸 제가 날짜를 잡아놨는데, 다음에 읽을 책이 이겁니다. 네, 브랜드 결국 이야기다. 이게 최근에 나온 책인데, 2월 25년 4월 달에 나온 책이거든요. 브랜드 관련 된 책들 저희가 예전에도 여러 번 읽었었고, 뭐 되게 바이블 같은 책들도 있는데, 최근에 나온 책 중에서 조금 재밌는 책인 것 같아서 이 책을 좀 볼 겁니다. 7월 7일 날 하는 걸로 되어 있고, 그러니까 거기서 한번 또 시간 되시는 분들은 시험 기간 끝나고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이게 아마 저자 이름일 거예요. 김콜베가. 실명은 아니고 저걸 겁니다. 필명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유튜브 이름이랑 약간 이런 이름일 겁니다.
스토리 빌더로 활용하고 있다고 나와 있으니까 실명은 아니겠죠. 이름이 콜베이지 않지 않을까요? 네, 유튜브 김콜베를 운영하니까 김콜베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요 책인데 최근의 책이어서 조금 재밌고 특히 제가 이 책을 샀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송기령 저자가 추천한 책이라고 해서 그것 때문에 일단 무조건 봤던 책인데 이제 제가 송기령 작가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 강연 되게 좋아하고 왜냐면 송기령 작가가 그 얘기하는 인사이트가 상당히 분석적인 인사이트를 많이 주셔서 제가 되게 좋아하는 분인데 이분이 또 추천하셨다고 해가지고 이제 보게 된 책인데 나름 재밌어요. 물론 이걸 학원에 적용을 하는 거는 또 다른 얘기이긴 하겠지만, 브랜딩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는 포인트다라고 하는 거는 좀 재밌어서, 특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아키텍처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보시면 돼요. 내 학원을 브랜드화 시키려고 한다라면 내가 뭘 해야 브랜드화가 될까라고 했을 때 이 책에 나와 있는 이제 6가지를 갖다가 만들어 가면 내 학원도 브랜드화가 될 수 있겠구나. 약간 설계도 느낌? 음. 그래서 조금 보기에 재밌어서 한번 좀 보실 만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 책을 골랐습니다. 책은 보는 데는 좀 이제 볼만한 책이에요. 그래서 한번 사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책이 두껍지 않습니다. 보시다시피 284쪽이죠. 이번에 봤던 책이랑 비슷한 정도 분량입니다. 맨 처음에는 이제 표지 여기 그림 사진 보고 두꺼운 줄 알고 그랬는데 막상 보니까 되게 얇더라고요. 그래서 볼만한 책이니 이 책을 한번 7월 7일부터 하는 원모사 42기 보실 거니까 그걸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까 그 뭐야 영상이요. 영상은 저기 여기다 올릴 겁니다. 이 카페에다 올려놓을 거예요. 카페에 이제 원모사 공지사항 가시게 되면 여기에 지난번 거 북토크도 여기 올라가 있잖아요. 지금 여기 올라가 있거든요. 네. 여기 올라가 있어서 이번 영상도 여기 이제 정리해서 이쪽에 올라갈 거니까 그쪽에서 보시면 됩니다. 책이요. 책을 써야겠다라는 생각을 맨날 하지만 제가 책 쓰기 교실도 돈 내고 들어봤지만 어, 요새는 뭐 쓰고 싶은 마음이 있긴 한데 글쎄요. 이런 책이 많이 팔릴 책은 아닌 것 같아서 그냥 칼럼으로 계속 까작까작 손자 쓰고는 있습니다. 책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네. 한번 보시면 좋겠고. 자, 그래서 이 책은 한번 이렇게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간이 이제 없으시면요. 5코어에 여기만 보세요. 5코어의 목표 구축 방법 요것만이라도 보세요. 거기만이라도 보게 되면 뭐 하라는 얘기구나 정도는 아실 수 있고요. 이해를 하시고 싶으시면 조금 보시는 게 좋을 거예요. 이 책이 사실 꽤 옛날 책이잖아요. 그래서 조금 이제 사례가 약간 예전 사례들이 있어서 좀 아쉬운 면이 있긴 한데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도 이 정도로 쉽게 설명한 책은 또 찾기 쉽지 않아요. 음. 이 책을 또 추천하신 분이 꽤나 많아서 저도 몇 번을 집었다 놨다 하다가 이 정도면 뭐 그래도 한 번쯤 볼만하다 싶어서 샀던 책인데 이 책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매번 사실 좀 어려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좋은 책이 많으면 매번 추천하겠는데 이 책은 이래서 아쉽고 저 책은 저래서 아쉽고 매번 책을 추천할 때마다 손에 집었다 놨다 하는 책이 되게 많아서 혹시 여러분들 보셨을 때 괜찮은 책이 있으면 추천해 주시면 또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책은 개인적으로 이제 닥친 대로 다 보고 있긴 한데 저는 사실 한 두세 페이지만 괜찮아도 보는 편이긴 하거든요. 나머지는 그냥 무시하면 된 거니까. 근데 같이 읽는 책으로는 최소한 책의 절반 이상은 쓰잘데기가 있는 내용이어야 되는 거여서 그래서 좀 고민이긴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앞으로는 조금 이제 난이도가 어려워서 읽지 못했던 책도 조금 아예 이건 챌린지 형태로 같이 읽을 사람들을 모집해 볼까 고민도 하고 있고요. 업무사도 조금 뭔가 업데이트가 이번에 밴드가 아니라 카페로 옮겨가지고 인증글을 쓰자라고 하고 이제 한번 지켜보니까 확실히 밴드 때에 비해서는 인증글 쓰는 횟수들이 확 줄어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단순히 그냥 인증하는 것만으로는 안 될 것 같고 책을 읽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좀 고민이 되긴 합니다. 네, 고민이 되긴 해요. 신간이 나오면 다 사보진 않고요. 웬만한 건 많이 사보는 편이긴 해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책을 읽게 만드는 게 목표는 아닌 것 같아요. 이 책에서 있을 만한 것들을 학원에 이렇게 적용하자라는 걸
어떻게 보면 풀어주는 게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긴 한데, 그러다 보면 책에 관심이 생기시면 그 책을 보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렇긴 한데, 어떤 식으로 할 때 여러분들이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그냥 고민인 거죠. 제가 항상 강의할 때도 그렇고, 지금 이것도 고민이긴 한데, 이게 고민인 겁니다. 뭐냐면, 예를 들면 지금도 이제 제가 이렇게 뭐 책에 대해서 정리해드렸잖아요. 여러분이 들으셨어요? 좋았으면 다행인데요. 그 다음에가 고민인 거죠. 뭐냐면, 좋았어. 끝. 그러면 이제 사실 좀 되게 아쉬운 거죠. 그걸 내가 좋았어. 그래서 그걸 학원에 적용시켜 봤더니 이렇게 됐어.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건 제가 강의를 하던 뭐 이거라던 어쨌든 다 그걸 원하는 건데 그냥 책을 읽으시던 안 읽으시던 뭐 이걸 들으시던 안 들으시던 그냥 괜찮아서 좋았어. 그러니까 자극을 받고 뭐 지식적인 걸로 자극을 받고 동기부여 받고 그런 것도 의미가 있긴 한데 그냥 이게 쉽게 말하면 이제 약발 오래가게 만들 방법이 고민인 겁니다. 네, 약발이 오래가게 만드는 방법이 뭘까를 고민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차피 같이 읽던 안 읽던 저는 책을 보고 있으니까 원모사를 만들어서 시작해 놨던 거고 이걸 갖다가 강제로라도 읽게 만들려고 유료화 시켰던 것도 그래서 그랬던 거예요. 왜냐면 그래도 책도 돈 내고 사고 원모사 하겠다고 돈 3만 원 냈으면 그러면 돈 낸 게 아까워서라도 좀 보시는 분이 좀 있지 않을까 해서 했던 건데 그것도 이제 몇 기가 지나가서 20 몇십 기가 지나가니까 이것도 약간 매너리 좀 빠지는 것 같고 음. 그래서 사실 되게 많이 고민 중이긴 합니다. 원모사를 계속 유지를 하긴 하겠으나 어떤 형태로 할 때 좀 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사실 저는 이게 제가 북토크라고 하잖아요. 얘기를 많이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하거든요. 많이 고민하고 듣고. 그래서 서로 이제 집단지성의 힘으로 많이들 얘기해서 좀 공유하는 것도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게 항상 저 혼자만 얘기하고 있는 게 죄송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그게 뭐랄까, 조심스럽죠. 왜냐면 제 생각에 편향적인 생각을 그냥 설명해 드릴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조금 다양한 분들이 책을 보시면서 각자 느끼신 거를 좀 올리시고 그런 걸 서로 보면서 좀 자극도 받고 그랬으면 하는 게 그게 왜 그러냐면요. 그 원모서 초창기 때는 다들 열정이 엄청나셨어요. 이 당시에 보면요. 원모사 일기 때 밴드는 제가 만들고서 밴드를 삭제해가지고 그게 지금 없는데 3기부터는 밴드를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29일 동안 하면 29일 동안 그 책을 읽으시면 한 번도 안 배라고 책 읽는 분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업무사 이때 뭐 이럴 때 3기 가면 멤버 57명인데 57명이서 읽은 거 보게 되면 그때는 독실사였죠. 독서실천 사관학교라고 했었으니까 그때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막 인증서도 만들고 이미지뿐이긴 하지만 이런 것도 많이 했었었는데 이때 보게 되면 책 진짜 많이 읽으셨어요. 읽으신 분들. 이때는 2주에 한 권씩 읽었습니다. 이때는 2주에 한 권씩. 그러다가 2주 동안 책 읽는 게 너무 힘들다라고 하도 얘기하셔가지고 2주가 3주 되고 3주가 4주 되고 하다가 이제 지금 된 거긴 한데. 그래서 아무튼 뭐 저는 어쨌든 책을 읽고 학원에 조금이라도 적용해 볼 만한 거를 풀이해 주는 그런 거를 계속 해볼까 합니다. 근데 이제 조금 더 많은 아이디어와 인사이트, 왜냐면 아무리 제가 풀이해 드린다 하더라도 제가 이제 예체능 학원 해본 건 아니잖아요. 제가 수학 학원을 해본 경험은 있지만 실패는 했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경험만으로는 부족할 것 같으니 집단지성이 모였으면 좋겠다라는 게 욕심인 겁니다. 그래서 책을 다 안 읽으셔도 좋으니 조금이라도 시도해 보시고 느끼신 게 있으면 카페 게시판에 공유해 주시고 그러시면 좀 서로 서로가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그쵸. 그때 엄청나게들 읽으셨어요. 그래서 요즘 반성도 합니다. 이게 어 제가 너무 이제 그냥 뭐랄까 푸시를 더 해야 되는데 안 해서 그런가?
아무튼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민 중이긴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모든 게 그렇잖아요. 잘 될 때가 있으면 뭐 권태기도 있고요. 그러다가 또 이제 또 불붙는 경우도 있고요. 책 읽는 재미가 있고요. 읽는 재미가 있는 책도 있어야 되는 거니까. 뭐 좀 다르게 또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좋은 아이디어 있으시면 언제든 전달해 주시고 저희는 또 그렇게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래도 이제 모이셨으니 그러니까 궁금해요. 뭐 여러분 보신 책 중에 괜찮은 게 있으면 저 최근에 이 책 봤는데 괜찮은 게 있어요 하시면 좀 알려주시면 좋고 혹시 원모사를 지금 요거를 애시당초 처음 들어오시는 분 계신가요? 사실 제가 지금 대략적인 참가자분들의 닉을 봤을 때는 낯익은 닉들이 상당히 많아서 처음 들어오신 분 계신가요? 이거 자체를? 어? 조은희 원장님 저 원모사는 아예 처음이신 거예요? 어떠세요? 평상시에 혹은 책 읽는 모임 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지금? 독서 클럽이나 이런 것들, 유료든 무료든 어떤 종류의 책이든 상관없으니까 독서 모임 하시는 분들 계시면 다른 독서 모임들은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하긴 합니다. 어떤 것들을 하시는지. 사실 맨 처음에는 이 생각도 했거든요. 이걸 아침 6시에 미라클 모닝처럼 다 같이 모여서 책 읽는 걸로 한번 해볼까? 그런 것도 생각을 해봤었는데 과연 그렇게 한다고 하면 6시마다 저기 컴퓨터 켜고 모니터 앞에 앉아가지고 책을 읽으실란가? 그리하여 아무튼 독서 모임 같은 거 참가하시는 분들은 없으신가요? 다른 분들은?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좀 몇 개 해봤는데, 뭐 이것도 사실 그때그때 다 달라서, 그때그때 다 다르더라고요. 뭐 트레바리 같은 경우도 그렇고 유명하긴 한데, 아무튼 그때그때 또 달라서, 뭐 도서관 독서 모임 하고 계세요? 강 원장님. 거기는 어떠세요? 독서 모임 하시면 사실 지정된 데까지 읽고, 뭐 어느 챕터는 누가 발표하기로 해놓고, 뭐 이렇게까지 푸시하고 하면은 이제 또 모르긴 하겠는데. 사실 요새는 그 GPT나 AI 가지고 독서를 많이 하다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독서 토론을 얘랑 하거든요. GPT랑.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는 것도 이제 좀 재밌어서 그렇게 독서하는 방법들도 공유해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고. 도서관 독서 모임은 열심히 하시나요? 미라클 모닝은 그렇게 하는 모임이 있었는데 그냥 같이 모여서 있다가 처음에 10명, 20명 오다 보니까 1년 지나니까 이제 2명 나와요. 그쵸? 그러신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합니다. 이거는 뭐 그 챌린저스라는 어플 아세요? 챌린저스라는 어플? 예, 저는 이제 그걸로 한번 해볼까도 생각했는데 이 어플이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네, 여기에 있다. 아직도 있다. 챌린저스가 뭐냐면 제가 여기다가 미션을 만들어요. 그럼 여기에 여러분들이 와가지고 같이 챌린지 참가하는 거거든요. 근데 챌린지 참가할 때 이제 챌린지 참가금이 있어요. 만약에 제가 5만 원 설정하면 이제 다들 5만 원 내고 다 참가하는 거예요. 그리고 미션 인증을 매일 합니다. 거기서 정해준 주기로 하겠죠. 그러다가 이제 미션 기간이 끝났을 때 챌린지 인증한 거에 따라서 그 5만 원씩 냈던 벌금을 갖다가 다 n분의 1 해가지고 쉽게 말하면 30일 읽기 했는데 15일 읽었어. 그 사람은 낸 돈 50% 잃는 거죠. 100%다 하신 분은 어떻게 할까요? 100% 환급 받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럼 50%씩 남은 사람들의 벌금 모인 거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하냐면 여기 챌린저스 어플에다 수수료 얼마 내고 나머지 돈은 전부 다 n분의 1 해가지고 챌린지 성공한 사람들이 나눠 먹는 식으로 이제 이렇게 구성이 되는 어플이 있어요. 이 책에서 얘기한 이 어플에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의지는 돈으로 산다라고 해서 할 수 있는데 이걸로 한번 운영해 볼까도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아니 그래 뭐 다 같이 돈 내고 자신 있으면 다 읽는 거고 안 되면 뭐 그 동료들한테 커피 한 잔 더 생각하고 이제 그 저기 뭐야 까이는 거고 벌금 까이는 거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챌린저스라고 하는 이제 뭐 그런 걸 했었는데, 요거 아니다. 옛날에 제가 이제 블로그에 썼던 게 있었는데, 그거 같은 경우도 이제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봤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아, 이게 당연.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도박 같아가지고, 음, 리추얼, 습관에 관련된 글이었나? 참, 저도 블로그를 가르치지만 블로그 꾸준히 쓰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요즘은 참 꼼수 쓰려고 블로그를 어쨌든 간에 뭘 하려고 하는 거냐면 자동화시키는 걸 하려고 어, 별의별 짓을 다 하고 앉아 있습니다. 요새 이것저것 계속 테스트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옛날에 이런 프로그램 되게 많이 참가했었는데 루틴 만드는 프로그램들, 리추얼 프로그램 되게 많이 했었었는데 아무튼 고민 중입니다. 그래서 또 저도 뭐 아무튼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어떻게든 좀 그러니까 좋다고 하시면 다행이긴 해요. 근데 이제 조금 더 많은 그 집단 지성이 모였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욕심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업무사를 조금 더 어쨌든 42기예요. 3년이 넘어서 4년 가까이 돼가거든요. 이렇게 오래 어쨌든 가늘고 길게 유지가 되고 있기는 한데 음, 암튼 해보려고 합니다. 네이버 블로그 자동화까지는 안 됩니다. 네이버는 API라고 해서 이제 그 외부에서 네이버 블로그를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막혀 있어요. 막혀 있어가지고 발행까지는 자동으로 안 돼요. 뒷길로 해가지고 자동화시키는 방법이 있다고는 하는데 완벽하지는 않고 프로그래밍을 해야 돼서 거기까지는 제가 뭐 이렇게 있다고만 알고 있지 해본 적은 없고요. 글을 어디다 써주면은 그걸 복사해서 블로그에 복사해서 붙여넣는 식으로는 되겠죠. 네, 붙여넣기는 되겠죠. 글을 쓰는 것까지는 GPT가 할 수 있으니까 자동화까지는 안 되고 자동 콘텐츠 생성까지는 되는데 자동 발행은 안 됩니다. 네이버는 뭐 티스토리라든가 이런 다른 매체는 자동 발행까지 되는데 네이버 블로그는 자동 발행이 안 돼요. 네이버에서 막아놔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일단 보입니다. 자, 아무튼 뭐 책도 보시고 시험 기간이신데 건강 챙기면서 잘 보시고 네이버 카페에 공지가 되어 있긴 하고 학관에도 공지가 되어 있긴 한데 다음번에 이 책으로 한번 저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랜드에 관련된 것도 되게 재밌는 얘기들이 많고요. 브랜드 책들도 또 읽기가 편해요. 사례들이 많아서 한번 이책 함께 보시고 다음에 또 재밌는 이야기 또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밤늦게까지 고생하셨고 궁금한 거 언제든 뭐 카페든 뭐 톡이든 주시면 그때 또 얘기해 드리고 저는 또 매번 어쨌거나 도움될 만한 거 찾아가지고 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제 재미삼아 GPT 소개할 때마다 맨날 새로운 서비스가 나와서 무슨 쇼호스트 같다고 제가 오늘도 좋은 상품 가지고 왔습니다라고 이제 얘기한다고 했는데 네, 뭐 좋은 상품 가지고 올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혹시 또 괜찮은 상품 있으면 소개해 주세요. 아니면 이런 거 필요합니다. 그럼 제가 말씀해 주세요. 제가 찾아올게요. 아시겠죠? 자, 오늘 좋은 밤 되시고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